자, 오늘은 제 6편입니다. 행정통제예요. 전반적으로 1문항, 2문항 정도 문제에서 거론되어 왔죠. 자,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일단 행정 책임에서는 의미가 나왔고, 자, 의미에서 하나 좀 정리할게. 행정 책임은 여러분들 물어보자. 원인을 강조합니까? 과정이나 절차나 결과를 중시합니까? 자, 원인 X,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발생.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결과나 그 과정, 절차에 따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여러분들 행동의 원인으로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행동의 과정이나 결과로부터 행정 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 바꾸는 문제 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행정책임 논쟁은 두 명의 학자는 무조건 암기해서 가져가야 되겠지. 바이너하고 프리드리히. 특히 바이너 같은 경우에는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확보를 강조해요. 저기 입법 통제, 사법 통제, 정당 나왔는데, 거기 여러분들 입법 통제를,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입법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를 사법 통제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그리고 정당을 중심으로 한 것을 보통 민중 통제라고 해야 하네. 하죠. 그리고 하나 더 뭐가 들어가? 옴부즈맨이 있겠죠. 이게 다 외부 통제야. 그래서 이러한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 확보를 강조한 인물은 파이너고, 아니다. 공무원 스스로 기준을 설정하고 통제하는 것들, 그걸 내부적 자율적 통제라고 그러고, 그걸 강조한 인물이 프리드리입니다. 그래서 행정 통제 자체를 얘기할 때는 외부로부터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유도가 된다고 파악한 게 누가 여러분들? 프리드리이죠. 그럼 마음속에서 스스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두 가지 기준을 프리드리는 뭐하고 뭐로 파악했어요? 여기 교재 잠깐 보세요. 본문 교재. 그거 가져가야 되는데. 자, 여기 교재 어디 펴보시냐 하면은 650페이지. 자, 65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거기 논쟁 두 명의 학자가 나올 게야. 파이너 나왔고 프리드리. 자, 프리드리 나온 거 보자. 거기 세 번째 줄. 책임이란 통제, 외부로부터 통제되는 거나 제도와 객관화,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마음속에서부터 유도되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유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그 밑줄 친 거 보자. 하나는 기술적 지식이 나왔고, 또 하나 뭐가 나왔다? 국민적 성서가 가져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전문적인 지식이라 기술에 따라서 행동. 이걸 보통 우리는 직업적 책임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 직업적 책임이라 그러고, 국민적 성서에 부합하는 행동. 이걸 일명 우리는 뭐라 한다? 정치적 책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한 프리드리가 강조한 행정 책임은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 직업적 책임하고. 이 직업적 책임을 다른 말로 기능적 책임이라고도 해야 하네. 하죠? 또나 정적 책임. 이 두 가지 형태를 강조한 인물이 누구다? 지금 얘기한 프리드리히죠. 거기 맨 위에, 그 페이지 맨 위에 보면 정치하고 기능 두 가지가 나오죠. 자, 그래서 소수안의 정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국민적 의사나 정서에 부응해야 할 책임 얘기했고, 기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이렇게 펴서 안 폈어. 폈잖아요, 여러분들. 그 기능적 책임을 다른 말로 직업적 책임이라고 그러고, 그냥 거기 내려가서 기술적 지식은 바로 뭐다? 기능적 책임하고 관련되는 거고, 국민적 정서는 정적 책임하고 관련이 돼야 한다. 되죠? 그걸 강조한 인물 프리드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쌍가로 3번에 현대 행정 책임은 외부 통제에 근거한 책임에서부터 내부적 자율적 통제에 근거한 책임의 형태로 그 중점이 바뀌고 있다 하는 것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쉬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벌써 이제 다시 우리 교재, 서브 교재 제2절에 행정 통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행정 통제는 말 그대로 행정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사후적, 사전적 제어 장치를 소위 행정 통제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이제 통제에서는 다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3번에 통제 유형이 두 가지가 나와. 하나는 외부 통제가 있고, 스스로 통제하는 내부 통제.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고, 요 외부 통제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제 민중 통제, 입법 통제, 사법 통제, 옴부즈만 나왔는데, 민중 통제를 제한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은 법에 근거한 통제죠. 그것을 제도적 통제 아니면 공식적 통제라고 해야 하네.
하고 일본의 민중 통제를 얘기하던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통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외부 통제 가운데 그 성격이 다른 것 그러면 당연히 뭐가 돼야 돼? 민중 통제가 돼야 합니다. 왜? 민중 통제는 비공식이고 나머지 2번과 3번과 4번은 공식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이제 민중 통제를 얘기했던 선거, 여론, 시민참여, 이익단체 이렇게 나왔고 정당 나왔는데 그 정당을 여러분들 예외적으로 공식적 통제로 파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가 배운 게 이제 길버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근데 요거는 여러분 읽어보자. 비판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정당도 이제 비공식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일반적 입장을 얘기하는 게야. 그러니까 이건 미국 석상학은 양당제다 보니까 양당제 자체에 근거한 것은 바로 국회의원 통제와 관련이 되는데, 되죠? 그러니까 미국은 여러분들 가능하지만 한국은 다당제 아니야. 좀 여러분들 국회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들. 여러 정당에서 출마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러니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정당이 국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여러분들 당연히 비공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로 안에 혹시 여러분들 민중 통제 가운데 예외적으로 공식적 통제로 인정되는 것이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으면은 그건 이제 정당으로 보시고 답을 체크해 두시고 특별한 전제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거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이게. 알았냐? 다시 한번 민중 통제 가운데 예외적으로 공식으로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정당의 답의 체킹, 그건 길버트의 견해에 따라 문제가 나온 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 비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직까지 출제는 안 나와서 정당이 공식이다 비공식 논란이 많다 보니까 출제 안 나왔는데 혹시 나오면은 만약에 민중 통제 가운데 예외적으로 지금 얘기한 식으로 공식적 통제를 얘기해라. 그럼 정당이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입법 통제는 다 알 거예요. 입법부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죠. 거기 여러분들 주요 공공정책 결정 예산 심의 국정질의, 국정질문, 그다음에 국정조사, 국정감사, 그다음에 고급 공무원 임명 동의권, 대통령 탄핵 소추권 이게 다 입법 통제에 들어가죠. 자, 이제 근대 국가를 우리가 입법 국가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근대 국가 대 가장 강조한 통제 그럼 입법 통제가 돼야 되겠고. 그렇지만 최근에 행정의 전문성은 더욱더 여러분들 심화되고 있죠. 이에 많은 제약이 있는 것 입법 통제다. 이거 정도는 가져가야 되겠죠. 자, 사법 통제를 얘기하던 사법부에 의한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행정소송이나 행정명령 규칙 처분 이걸 뭐라 그래? 행정입법이라 그러죠. 명령이나 행정처분이라든가 행정규칙 이런 것들이 헌법이나 아니면 법률에 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들 다 사법통제 들어가죠.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 위법 여부는 대법원에서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몽땅 다 지금 얘기한 사법통제 들어가는 거고 사법통제는 여러분들 자기 부자기 가운데 뭐만을 대상으로 해?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죠. 자기. 요 자기를 합법성의 유무라 그러고 부자기를 합목적성의 유무라 그래. 근데 사법통제는 법에 어긋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을 대상으로 하지 부자기를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 통제란 말을 쓰고 있는 거고 행위가 발생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후적 구제 성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소극에다가 화살표 자기 동그라미 부자기 X라고 적어놔. 자기 동그라미 부자기 X. 자기 동그라미 부자기 X 이렇게 적어놓자. 자, 그거 봤으면 여러분들 네 번째 옴부즈맨이 나오고 있어요. 옴부즈맨 자체는 앞에서 얘기한 입법 통제라 사법 통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809년도에 스웨덴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옴부즈맨을 얘기할 때는 스웨덴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형 옴부즈맨은 별도로 있죠. 바로 뭐가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은 국민권익위원회 별도로 있는데 이건 시험 문제가 본질적 옴부즈만 제도의 성격을 묻는 것하고 한국하고 비교해 볼 때 양자에 더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어. 그 두 개의 특징을 묻는 것도 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쭉 나온 거 보자, 여러분들. 자, 니은벌의 당파성이 없는 행정감찰관, 입법부 소속 공무원. 그러니까 입법부 소속 공무원을 국회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입법부형, 의회형이라고 불리는 게 옴부즈만이에요. 정적인 중립, 신중공정 저렴, 신청적 조사, 직권적 조사, 행정에게 비판하고 건의하고 공포하고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합법성의 여부분의 합목적성. 그럼 이건 바로 뭐야? 자기 부자기를 다 대성을 한다 그런 말이야. 그럼 자기 부자기를 다 대성으로 하기 때문에 소극적 성격이야, 적극적 성격이야. 적극이야, 적극. 그래서 거기 합목적성 화살표 놓고 적극이라고 적어놓고 그전 옴부즈맨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를 얘기할 때는 행정행위를 이응벌해보자. 직접적으로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화살표 놓고 간접적 통제라고 적어놓았어요.
간접적 통제. 그러니까 적극적 통제이나 간접적 통제 성격 내포되어 있는 것 옴부즈맨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다. 있겠지. 적극적 통제 성격. 하지만 간접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한 내용에서 그 옴부즈맨에서 여러분들 디귿번 별표. 자, 그리고 비읍번 별표, 비읍번. 그리고 하나만 더 들어보자. 이응 다음에 지읒해가지고 헌법기관이라고 그러더라. 헌법기관. 그리고 헌법기관 별표. 요 세 가지가 아까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는 뭐라 그랬죠? 국민권익위원회. 이 국민권익위원회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헌법기관이 아니라 뭐야? 법률상의 기관이고, 한국은 입법부형이 아니라 행정부형이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디 국무총리 산하기구야. 국무총리 산하기구. 그래서 행정부형이고, 한국은 신청적 직권적 조사 가운데 뭐만 인정이 돼? 신청적 조사만 인정되는 것이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하고 지금 얘기한 본질적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하는 것들 한 문제입니다. 구분해서 본인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내부 통제도, 이 내부 통제를 뭐 행정 관리 통제 그러는데 거기 내부적 공식이 있고 여러분들 내부적 비공식 나눠서 얘기하죠. 그래서 내부적 공식 법으로 보장된 것. 그래서 행정수반, 엘리트 기구, 조정기구, 정책기획 감사원 나왔고, 내부적 비공식을 얘기할 때는 관료제의 대표성, 이게 바로 뭐야? 대표 관료제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기능적 책임은 아까 얘기했죠. 직업적 책임,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윤리에 따라서 행동해야 할 책임. 기억났나? 기억나죠? 비공식, 조직, 공직윤리, 몽땅 다 지금 얘기한 내부적 비공식적 통제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형태를 좀 가든가, 숙제에서 좀 내용 좀 가져가야 되겠고. 자, 그 문제 연구에서 문제 1번을 보자. 자, 다음은 시민 참여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른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간접민주제도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 자, 시민 참여 자체는 정부의 의사결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것이 바로 시민 참여 아니야? 그러면 이게 직접 민주주의야, 간접 민주주의야? 직접 민주주의지. 그러면 대의제, 간접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을 보완하는 거죠. 장점의 극대화가 아니라 단점의 보완이야. 기출 문제 지문이죠, 여러분들. 1번. 그다음에 2번에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1번 무조건 아니지. 미안합니다. 2번에 행정의 전문성, 아니죠. 시민은 비전문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문성 제고가 아니죠, 여러분들. 전문성 제약을 가져오지. 그다음 세 번째, 정책의 내부 비용의 증가. 자, 우리가 내부 비용이 있고 외부 비용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 내부 비용은 의사 결정 비용을 얘기하고, 이 비용은 집행 비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 정부의 의사결정에 심의 참여해서, 그럼 여러분들 의사결정, 정책 결정 과정 자체가 지연이 돼야 한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대표가 참여했다 그러면 의사결정은 지연이 돼야 한대. 그 의사결정과 관련된 지연되기 때문에 내부 비용 자체가 증가되는 거야. 근데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됐다. 그럼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지지를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래서 외부 비용은 감소를 가져오는 거야. 그럼 지금 얘기한 요 3번 편 자체를 얘기했다는 맞는 편이죠, 여러분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4번에 절차적 민주주의 확보를 기한다. 그건 아니죠.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런 법적 절차에 근거한 민주주의 구현을 얘기하는데 시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하고 법적 절차의 구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4번 잘못했고 답이 형태 몇 번? 3번이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방금 전에 내부 비용, 외부 비용에 대한 개념 정의 얘기했다. 자, 문제 2번. 행정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에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 통제로 사후적 통제의 성격. 2번에 전통적 통제 방식으로 중시된 행정부에 의한 통제. 3번에 옴부즈맨 자체를 얘기할 때는 기존의 행정결정을 무효라거나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에 사법부에 의한 통제를 얘기할 때는 소극적 성격이 강하다.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은 뭐 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사원 자체의 통제는 내부 통제 맞죠? 그리고 그 행정감찰이나 회계검사를 얘기할 때는 사전적 감사가 아니라 사후적 통제 성격이, 그래서 사후적 통제 성격이 강하다. 1번 표현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는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통적 통제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 전통적 행정에서는 입법 통제를 강조한 거지. 그래서 앞에 지문 때문에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행정부에 의한 통제는 맞지만 앞에 지문이 잘못된 거지. 3번에 옴부즈만, 그 다음에 4번에 여러분들 사법부에 의한 통제.
이거는 지문 자체가 맞는 지문들 아니야. 그래서 답의 형태는 2번입니다. 전통적인 통제 방식에서 중시된 것은 행정부에 대한 통제가 아니라 입법 통제가 중시된 거지. 그러니까 2번은 무조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문제 3번 나온 거 보자. 아래 통제 유형 중 외부 통제 방안을 전부 포함한 것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은 입법 통제, 외부 통제죠. 사법 통제, 외부 통제고, 감사원 내부, 청와대 내부, 중앙행정부처 내부, 시민 외부, 여론감에 속한 외부, 옴부지만 외부. 그러면 기억, 니은, 그 다음에 비읍, 그 다음에 COD음 몇 번? 4번 정답이네, 여러분들. 자, 문제 4번을 또 보자, 여러분들.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 여러분들 그거 다고 내가 그거 틀리지, 지금. 그렇지. 지금 4번까지는 기출 문제 안 풀었죠? 여기 나온 거 문제 다 푼 거 아니지? 뒤에 또 문제 있지. 몇 번까지 나왔어요, 문제 지금? 잠깐 앉아. 자, 계속 봅시다. 4번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행정 책임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과 함께 과정된 책임. 아까 여러분들 원인이 아니라 결과나 과정을 중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 1번은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신공공관리론에서 강조하고 있는 시장 책임성은 고객 만족을 위한 행정 책임을 포함한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법적 책임의 확보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있다. 4번에 제도적 책임은 공무원의 자율성, 능동적 행정 책임을 의미한다. 너무 쉽게 나왔네요. 몇 번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들. 4번 자체는 이제 제도적 책임이 바로 법적 책임이야. 법적 책임이 여러분들 비제도적 책임이야. 그러니까 말이 좀 앞뒤가 무조건 안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답은 무조건 4번이 정답이 되겠고, 4번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율적인 능동적인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공직윤리입니다. 뭐다? 공직윤리 이렇게 바꾸면 돼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최근에 한국행정론 그리고 행정학책 신진학자들이 쓴 책들 보면은 기존의 책과는 약간 틀리 행정의 의미를 얘기할 때 여기 보자. 자, 요 상단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자체를 얘기할 때는 라틴어 가운데 여러분들 미니르란 말이 있어요. 미니르. 미니르란 말은 누구누구에게 봉사. 이거 봉사 행정을 얘기하는 거고, 요 매니지먼트를 얘기할 때 보통 관리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러면 요 봉사를 얘기할 때는 사명이라든가 가치를 중시하는 거예요. 근데 관리라는 개념 자체를 얘기할 때는 사명이랑 가치랑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자. 우리가 최근의 행정학 자체를 얘기할 때는 NPM, NGA. 자, 우리가 NPM이란 말을 써 안 써? NPM 바로 뭐야? 신공공관리론이죠. 그럼 여러분 관리 마인드를 얘기했다. 이것은 여러분들 상단에 봉사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뭐예요, 여러분들? 하드에 나오고 있는 관리의 개념을 더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의 행정 자체는 여기 잘 보자. 아래의 개념이야, 위의 개념이야? 이걸 강조한 게 위에 강조한 게야? 아래를 강조한 게 1980년대 이후의 행정의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80년대 이후의 행정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쪽을 강조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알았습니까? 뭘 강조했다? 매니지먼트를 강조했다. 이 지문 정도 하나 좀 가져가. 선생님이 지금 보다 보니까 어제 책을 좀 읽다가 떠오르는 게 있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신진학자들이 출제위원 들어가면은 이러한 어원들 자체를 다 집어넣고 있더라고. 한국행정론, 행정학책 새로 나온 책들 보면 다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번에 신공공관리론 시장 지향적 책임을 강조한다. 그 얘기 나온 거 있죠. 그 시장 지향적 책임을 얘기할 때는 고객 만족의 행정. 그러니까 시장의 모습을 벤치마킹할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면 정부 역할을 시장으로 넘겨야 할 책임, 이게 바로 시장적 책임이야. 그럼 시장을 벤치마킹한다는 것은 기업의 논리를 벤치마킹하는 거 아니야. 기업은 고객이 왕이라 그러죠.
그래서 고객 만족에 의한 행정 책임을 포함한다. 그 표현은 맞는 표현이에요. 자, 문제 5번을 보자. 군무원 문제죠. 우리나라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조직 백지 신탁, 2번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3번에 선불 신고, 4번에 성벌 사항이 공개가 나왔는데 정답은 4번이다 이럽니다. 자, 거기 이제 그 아예 제가 해설이 집어넣었죠. 거기 옆쪽 보자. 옆에 바로 오른쪽. 자, 거기 이제 법령적 윤리 해가지고 헌법 자체에 나온 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러분, 국민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한 책임을 얘기하던 화살표놓고 충성. 충성 자체를 선언적 형태로 표현한 게야. 누구한테 충성한다? 국민한테 충성한다는 것을 선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령적 규제 윤리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성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온 게, 복정, 직장 이탈, 친절 공정, 정교 중립, 비밀 엄수. 이 비밀 엄수 나온 거 봐. 그러니까 재직 중에 더득한 비밀뿐만이 재직 중에도 여러분들 비밀 엄수를 해야 되겠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직 중에만 비밀 엄수해야 한다고 하지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여러분들 공무원 신분으로서 체득한 비밀은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퇴직 후란 말을 집어넣은 거고, 청렴, 그리고 영예, 품위 유지, 영리행위 겸직 금지, 집단행위 금지, 정치활동 금지, 선서 의무, 이 바로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정이고, 자, 공직자윤리법 보시면 거기 이제 5가지 형태를 적어놨을 거예요. 6가지인가? 자, 1번 나온 게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재산 등록 공개, 두 번째 선물 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취업 제한, 그 다음에 네 번째 이해충돌 방지. 거기 뭐 행위 제한 및 업무 취급 제한 나왔는데 거기다 지워버리고 적어보자. 거기다 들어가는 게 백지 신탁.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숙지해서 내용을 좀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백지 신탁.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패 방지법에 조항해가지고 3가지가 나와서 안 나왔어. 1번 나온 게 공직 내부 비리 발견 시 신고할 의무. 이거 내부 고발자 보호 규정 자체가 있다 없다?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비공직자, 비면직자로 바꿔놓자. 미안합니다. 비면직자, 비위리 위법으로 잘린 자, 취업 제한. 이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이놈하고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거기 여러분들 이 공직자윤리법에 보시면은 거기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이 나오죠.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은 퇴직 전 5년, 퇴직 후 3년이야. 내가 퇴직 공무원은 여러분들 5.3 불고기를 안주로 막걸리 먹는다 그런 얘기 예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퇴직 전 5년, 퇴직 후 5년은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이고, 그건 공직자윤리법이고, 부패 방지법은 비면직자 취업 제한은 5년이라고. 그건 연도 외워야 돼. 알았냐? 암기사항입니다. 암기사항. 자, 그리고 이제 국민감사 청구해가지고 300일 이상의 연설을 받아가지고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것, 국민감사 청구권 자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명란법 들어봤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나왔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1번에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금지, 그래서 법령 위반, 청탁 금지,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안 됩니다. 그 규정되어 있고,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 수수 형사처벌 받는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밑에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 이하는 허용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 3만 원 미만 음식은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업체에 다니고 니네 공무원이야. 그 끝나고 점심 먹으러 내가 29,990원까지 내가 밥 사줘도 상관없다 그 말이야. 알았냐? 그 표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5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 경조사비 5만 원 나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자. 그 결혼식 때 5만 원 초과해서 내면 돼, 안 돼? 5만 원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10만 원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그리고 좋아, 안 좋아? 좋잖아. 법령에서 더 부주 못하게끔 해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하완은 10만 원까지 상관없어요, 하완은. 그래서 어느 차? 하완 10만 원까지 오요. 하완 10만 원까지 오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물 가운데 저 보자. 농축수산물. 농축수산물도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 그 생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10만 원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반 행위를 목격을 했다, 아니면 위반하는 사람 자체가 누구인지 알았다 할 때는 이걸 신고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 3번은 읽을 필요는 없겠고, 2번에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 금지해가지고 대가성료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지 형사처벌 나온 거 있죠. 요거 지금 얘기한 100만 원, 300만 원은 외워야 되겠고, 좀 전에 얘기한 355 나온 거 있죠. 355 이것도 숫자 외워야 합니다. 이거 어디 나온 거다? 부정청탁금지법, 김민환법에서 규정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가시고, 거기 이제 5번에 1번 백지 신탁 같은 경우에는 재산 공개 대상자를 전제로 하죠. 그래서 그들이 직계 정비석 포함해가지고 3천만 원 초과하는 주식을 증권회사에 백지 신탁하도록 여러분들 규정해 놓고 있고, 그다음 거기 이번에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을 얘기할 때는 재산 등록 대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퇴직 공무원이 아니라 재산 등록 대상자. 그럼 재산 등록 대상자는 몇 급 이상이야? 4급 이상. 재산 공개는 1급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같은 경우에 5.3불고기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세 번째 선벌 신고를 얘기할 때는 거기 밑에 해설을 보시면은 외국 정부로부터 공무원이 미화 100달러 이상, 그리고 우리나라 돈 얼마? 10만 원 이상 수수했다. 반드시 이를 신고 등록해야 한다. 그게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좀 내용 정리해서 가져가십시오. 근데 미화 100달러 우리나라 10만 원하고 동같이 가치가 한 자리에서 여러분들 원화 가격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가치가 높아져 가지고, 원화가 아니라 미 달러하고 원화 자체가 한 1,300에서 1,400 정도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또는 미화 100달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일치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얘기한 공직자 윤리법상 규정사항들은 머릿속에 꼭 암기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 말씀 오른쪽에 7번에 행정부에 대한 외부 통제, 또 자, 국가직 구분 문제예요. 계속 이런 문제가 나오죠. 거기 이제 기업권의 행정안전부의 각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 통제, 이것은 내부 통제지. 국회 국정조사를 얘기했던 외부 통제.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기재부의 각 부처 예산은 검토 수정, 이것은 내부 통제. 1번에 국민들의 조세 부과 처벌에 취소성, 이것은 사법 통제, 행정 조성 아니야. 사법 통제, 그러니까 외부 통제. 니은 리을 일단 국무총리의 이건 여러분들 내부 통제. 환경운동연합의 정부처 반대, 이것은 외부 통제죠. 그 다음에 좀 행정기관의 당해기관의 자체평가, 이것은 내부 통제고. 그리고 언론기관 외부 통제.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 니은하고 리을하고 비읍하고 이응. 정답 몇 번? 4번 정답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서 가져가면 되겠네. 자, 문제 바꿔서 8번. 자, 이번에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명시된 공무원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1번에 부패 행위 신고의 의무, 2번에 품위 유지, 3번에 복종, 4번에 성실 나왔는데, 부패 행위 신고를 얘기할 때는 부패 방지법에 규정된 거예요, 여러분들. 1번이고 2번, 3번, 4번 아까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조항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문제 9번을 또 정리해보자. 균형성과표는 원래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인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거기 여러분들 조직의 장기적 전략 목표와 단기적 활동을 연결할 수 있다. 지난번에 풀은 것 같은데, 재무적 성과 지표와 비재무 성과 통한 균형 성과, 재무적 정보의 고객 내부 절차 학습, 필요한 관심을 추가하는 것이다. 4번에 고객 관심의 성과 지표는 시민 참여 적법 절차. 거기 여러분들 이 시민 참여 적법 절차 내부 정책의 수능도, 여러분 정책의 수능도는 맞지만 나머지 시민 참여 적법 절차, 그리고 공개, 이것은 프로세스 관점이고 내부 직원의 지금 말했던 학습 성장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단에
거기 여러분들 해설집에 재무적 관점, 고객 관점, 프로세스, 업무 처리 관점을 프로세스라고 얘기하죠. 업무 처리 관점. 그리고 학습 성장 관점 4대 관점에 관한 내용들. 그 옆에 내용, 후행 지표, 그 다음에 대외적 지표, 과정 진위 지표, 선행 지표 그런 말 나왔고 여러분들 내용에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사실 이 고객 관점도 이것도 후행 지표예요. 후행 지표. 알았습니까? 후행 지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하단의 학습 성장 관점은 미래적 관점의 선행 지표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1번과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후행 지표. 그리고 여러분들 맨 밑에 것은 선행 지표. 그리고 프로세스는 과정 지표예요. 과정 지표. 알았냐? 자, 그리고 옆에 예증이 쭉 나와 있으니까 예증도 숙지해서 가져가야 돼. 특히 여러분들 혼동을 많이 하는 게 시민 참여 있죠? 시민 참여는 업무 처리 관점에서 시민 참여했냐 그거야. 시민 참여를 여러분들 고객 관점으로 파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이제 구분해서 내용 가져가라 그랬고 이 4대 관점 가운데 하부 구조에 들어가는 거 뭐라 그랬어요? 하부 구조. 학습 성장 관점이 하부 구조고 학습 성장 관점. 그래서 민간과 큰 차이가 없는 부분도 지금 얘기한 학습 성장 관점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도 정리 체킹. 자, 문제 10번 나온 거 보자. 행정 통제와 행정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말을 모두 고르면. 자, 바이너는 법적, 외부적, 제도적 외부 통제를 강조한다. 자, 니은번에 감사원의 직무감찰과 기검사는 외부 통제. 니은번 들어가면 무조건 잘못됐지?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는 내부 통제지. 프리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내부 통제 강조해서 외부 통제 강조해서 내부 통제. 그럼 맞는 거 하나밖에 없네. 기억분밖에 없네요, 여러분들. 답의 형태는 기억. 몇 번? 1번에 답의 형태를 체킹하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자, 그봐서 그 밑에 이제 행정개혁과 기관 형성이 나왔는데 자, 개혁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거기 특성에 나온 것들 목표 지향 동택 조항을 수반한다. 계획에 근거한 변화고 포괄적 연계성 국민의 감시 쪽에서 발생하는 공적 상에서 변화를 말 나왔고 개혁의 목표의 필요성 이것도 이제 뻔한 내용인데 그 제가 이제 하나 집어넣은 게 개혁의 목표에 밑줄 친 거 봐봐. 기구 개편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지 개혁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구 개편은 개혁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3항에 개혁의 접근 방법에서 관리기술, 그 다음에 구조기구, 인간관계 접근 이 세 가지를 다 합한 것을 종합적 접근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성향 특징을 묻는 것이 한 문제인데 거기 이제 관리기술적 접근을 얘기했던 그 4번에 계량화를 강조한다 가져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에 행정장비 그러니까 컴퓨터를 새로운 컴퓨터를 도입해서 사용했다. 그것도 지금 얘기하는 과정적 접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장비, 도구 이것도 과정에다가 집어넣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기구적 접근을 얘기할 때는 전통적 접근이 바로 구조기구죠. 그래서 기구 개편, 기능중복 제고, 몽땅 다 구조기구에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리고 한국의 행정개혁도 전형적인 구조기구적 접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간적 접근은 인간의 가치관 태도를 변화시켜서 개혁을 도모하는 것을 인간관계적 접근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직 발전 기법, OD, 감성 훈련을 활용했다. 몽땅 여기에 들어가고 인간의 가치관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돼. 전제가 돼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이 본문 교재 잠깐 보세요. 본문 교재. 그리고 이제 개혁 파트에서 좀 정리할 내용들이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679페이지 펴보시면은 중간에 밑줄 친 거 보자. 679페이지 11번 동그라미 상황이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의 개혁 어느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전면적 급진은 상황이 유리할 경우 반면에 상황이 불리할 경우에는 점진적 전략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런 말 나왔고 그다음 내려가서 개혁안에 작성해가지고 외부 인사 내부 인사 나온 거 있죠. 이건 묻는 거 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다 객관적, 종합적, 국민의 지지, 정책 측면 고려할 수 있다. 외부 인사. 반면에 경비가 절약되고 집행이 보다 빠르다. 여러분 보고서가 간단하다. 내부 인사. 그래서 그 형태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하단에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국부의 대책 3가지가 나오죠. 그것도 나오는데 혼동을 많이 하는 게 특히 여러분들 그 사회적 규범적 전략 박스 그 내용에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온 게 카리스마의 제고란 말 나왔나? 그 여러분 강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혁 지도자의 카리스마의 제고는 상징적 주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규범적 전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꼭 밑주신 거 보자. 개혁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것들, 그것도 사회 규범적 전략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밑을 쳐놨냐면은 거기 공리기술에서 거기 첫 번째 개혁의 점진적 추진 적절한 시기의 선택, 이것도 혼동하지 마. 이것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방법이야. 공리기술이야. 혼동을 한다고. 그것도 혼동을 많이 하는 게 거기 공리기술에서 밑줄 친 거 보자.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을 강조하는 기술의 사용 나왔어? 나왔죠. 선생님 뭐 뻔한데요? 아니야. 어떻게 나오냐면은 개혁안의 명확화와 공공성의 강조 이렇게 나와. 그럼 헷갈리지 뭐로? 사회 규범으로. 그래서 이거 공리기술에 들어간다. 이거 숙제에서 가져가십시오. 지금 굉장히 싫어하는 지문인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술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제를 얘기할 때는 거기 명령, 물리적인 제재, 신분상 불이익고치, 긴장감의 조성 이거 몽땅 다 강제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거기까지도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각각 행정개혁 파트에서는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682페이지에 영국의 행정개혁 파트에 보시면 대처에 나왔어. 대처의 점진적 개혁이란 말, 점진이야, 급진이 아니야. 그리고 거기 능률성 정밀 진단하고 재무관리 개혁, 능률성 정밀 진단 나왔고 재무관리 개혁이라는 게 나왔죠. 그리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넥스트 후속 조치 때 얘기한 것이 거기 여러분들 거기 A번에 나온 거 끝에 집행기관을 얘기할 땐 책임 운영기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책임 운영기관 자체의 실시가 언제 이루어졌냐면은 지금 얘기한 대처의 후속 조치 때 책임 운영기관 자체가 최초로 만들어져서 시행됐다는 것 정도는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것이 시민헌장이에요. 알았냐? 메이저 정부 때 등장한 것이 바로 시민헌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구분해가지고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거야. 구분해서 내용 정리. 자, 그다음에 한국 행정개혁에 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뭐 현재 뭐 출발은 논점이 없으니까 넘어갈 상관이 없겠네요. 자, 그리고 684페이지에 행정서비스 현장에서는 좀 정리할 내용들이 맨 밑에 이제 시민 현장에 대한 개념이 나와. 그 행정기관 제공하는 서비스 중 주민생활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서비스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서비스 이행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 절차, 잘못된 상황에 대한 시정 및 보상 조치를 정해 공표하고 이해 실현을 주민에게 문서로 약속한 것을 시민 현장이라고 한다. 그것 좀 하나 좀 가져가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시민 현장의 기본 원칙이 나오죠. 거기 이제 고객 중심주의, 두 번째 구체성과 명확성의 원칙, 3번 중에 다르죠.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 제시지. 최소한의 서비스가 아니라 최상의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라고 얘기 잘했어요. 탑 레벨.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최소한 아니면 최적도 아니야. 최적이란 말은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서비스, 그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나 최상이 맞지 최적도 아니고 최소한도 아니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이제 함정파는 거 하나 좀 정리해서 가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맨 밑에 시민헌장의 장단점이 나오죠. 오른쪽 박스에 나온 거. 그래서 장점에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단점에서 함정파는 게 나와. 단점에서 거기 여러분들 그 뭐 2번에 모든 행정거리를 금전과 인계시켰다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를 보자. 서비스 규제를 지나치게 표준화 구자시킨 나머지 밑줄 창의성과 유연성의 제약이야. 창의성과 유연성의 제고 그러면 틀려. 제약이 만든 게야. 제약이에요, 여러분들. 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한 장을 넘겨서 거기 민원행정 서비스라는 게 나오죠. 그 민원행정 서비스 자체를 얘기할 때는 성격 나온 거 봐. 서비스 선정이고 두 번째 고객 관점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온 게 행정부 바깥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외 대민 행정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온 게 민원행정은 민원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이나 기획이 아니라 그거 가져가야 돼. 규정에 따라 서비스 제공하는 정형화된 전달 행정이에요. 거기 여러분들 다시 봐봐. 민원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 결정
의미한다. 저요 정책 결정이 아니라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서비스 전달하는 전달 행정이라고. 알았습니까? 그거 좀 혼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 밑줄 정치적 관심입니다. 왜? 민원 서비스를 잘하면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정치적 관심의 영역 민원 행정, 특히 5번 별표에서 가져가시고. 자, 그리고 쌍가루 3월에 민원의 종류, 법정 민원, 질의 민원, 건의 민원, 기타 민원, 고청 민원, 복합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나왔는데, 특히 6번의 복합 민원하고 그 밑에 다수인 관련 민원은 반드시 구분해서 가지고 와야 돼. 특히 다수인 관련 민원은 몇 세대 이상의 공통이해 관계야. 5세대 이상의 공통이해 관련된 민원이 바로 다수인 관련 민원이고, 복합 민원 자체를 얘기할 땐 하나의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 자체가 여러분들 인허가를 함께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민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는 좀 별도로 좀 정리해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BSC에 관한 내용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특히 690페이지 펴봐. 690페이지. 거기 맨 위에 여러분들 4대 관점에 재부적 관점은 후행 지표라고 이 계산이 있어요. 했고, 그 다음에 고객 관점 나온 거요. 이것도 후행 지표예요, 여러분들. 고객 만족도, 정책의 순응도. 일단 이거 후행 지표 아니야. 내부무 처리 관점을 일단은 과정 지표라 그러죠. 특히 여러분들이 과정 지표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시민 참여. 학술 성장 관점은 선행 지표라고 이 계산이 미래 관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들 내용 좀 정리해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됐습니까? 그렇게 내용 정리해서 가져갈 것. 거기 여러분들 그 페이지 맨 위에 학습 성장 관점에서 4대 관점 중에서 가장 하부 구조 이렇게 나오죠? 얘기했던 내용들 그렇게 함께 정리해서 가져갔어요. 뭐 학습 동아리에서 제한권소 직무 만족도 학습 성장 관점에 해당됩니다. 그렇게 정리. 자, 그래서 개혁 파트가 기본적인 이론은 좀 끝났고 좀 쉬었다가 좀 문제 좀 알아들리고 문제를 풀고 또 모의고사 문제 풀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